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보복 움직임. 2. 유럽 대표가 한국에 온다. 3. 독일은 한국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경제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한국 당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은 유럽 전체가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정보자원과 경제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독일이 중국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제안하여 다른 시장을 찾고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일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럽 전체가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그것만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 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단교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 대사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애원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단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석의 조치는 물론 우켄 주독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였죠.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횡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친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게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 세계에 자국 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슐츠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슐츠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주간 슈피겔시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피치 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적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에게 저지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안이 전 세계에 걸쳐 비밀 경찰서를 설치했고 공작원들을 동원해 반 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작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 비밀 경찰서의 명칭은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에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 전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에 중국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1일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 경찰서 운용과 운송 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해 송환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 국가의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110 스테이션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을 겉에 내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버젓이 활동, 시진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독일 주요 회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독일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 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인 해킹그룹 원티가 독일 기업인 바스프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발각,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 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천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 단교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리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에버하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군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숄츠 총리의 결단은 독일을 변화의 바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커창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에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 대사 초치와 단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국도 독일의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21일경 중국은 주중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나서는 등 즉각 보복 움직임을 보였죠. 무역 보복까지도 선언하면서 중국은 독일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인연을 버리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며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뜻대로 끌려가던 독일은 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독일의 요청에 한국은 도움을 주며 원전 수출까지 내다본 가운데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독일의 태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깃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에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캐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얼마 전 한국군의 전투함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한 함정은 각각 울산급 호위함 2척, 포항급 초계함 2척 참수리, 고속정 사정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준 고마운 얼굴들인데요. 특히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굵직한 전투를 겪고 킬마크까지 달고 있는 베테랑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퇴역한 이 전투함들을 공여받아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는데요. 지정학적 조건상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현대와의 미흡한 점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비록 퇴역했다지만 선진국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함정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나라가 이번에는 갑자기 공여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호위함 FF957 전남함과 FF958 제주함, 초계함 PCC778 속초함, PCC779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제3213억 2230 23325호 등 함정 8척이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30일 진해와 평택 군항에서 이들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전역한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번, 7번함으로 1989년 취역해 33년간 해역방어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했죠. 또 제주함은 림팩 훈련에 5차례나 참가하는가 하면 사관생도 순항훈련에도 투입되어 실전적 교육훈련 체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또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포항급 19번, 20번함으로 1990년 취역해 32년간 활약했는데요.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 때 북한의 의정 한 척을 침몰시켜 킬마크가 식방교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현재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FFG, 인천금깃 FFG 대구국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아 우리 영해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리 3213억 2232만 3325 정도, 1989년 취역해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서 북방한 개선 NLL을 사수했죠. 참수리 325정의 경우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대응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참수리 고속정이 수행했던 임무는 이제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 PKG와 230톤급 신형 고속정 PKMR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역 수순을 밟은 함정들은 보통 사관학교 등에 이관되어 실습용으로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되고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과정을 받지 않고 타국 군대에 공여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한테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함정이라도 저강도 군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대한 미사일, 자동식 함포, 제대로 작동하는 전자장비 등이 탑재된 함선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퇴역 함정들을 군사, 외교에서의 당근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요. 주로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나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4년에 포항급 초계함을 한 척 무상 인도받았는데요.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그간 필리핀은 중국과 종종 해상에서의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정작 대함이건 대공이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포항급을 공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필리핀은 대환영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항해 표명을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었죠.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포항급 한 척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과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이 밝힌 지렁이처럼 화끈하게 꿈들대준 덕분에 필리핀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부터 필리핀에 있던 전투함들은 거의 30년을 사용한 포항급과 비교해서도 너무 오래 썼던 나머지 유지 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몇몇 함정은 2차 대전 시절부터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최근에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호위 구축함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아찔한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가라앉기 직전까지 전투함을 작전에 밀어 넣어야 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또다시 전투함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베트남도 한국의 퇴역 전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포항급 김천함과 여수함을 공여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포항급의 경우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항급을 자기들 입맛대로 개조해서 러시아제 우란 대한미사일을 탑재시킨 것입니다. 쓰라고 쳐버렸으니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보통 국가 간에 공여하는 형태로 무기를 주고받으면 공여국에서 오버홀을 하고 무장도 좀 사가는 것이 도리이자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자체 오버홀을 하고 하필이면 동구권인 러시아의 무기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공여받았던 일은 입을 싹 닫고 훈련기 사업에서는 한국의 T-50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퇴역 계획이 들려오니까 포항급을 받겠다고 줄을 서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라한테 퇴역함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의 맹주를 꿈꾸며 자력으로 항모를 끄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야망으로 가득 찬 국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뒤통수와 얌체짓도 서슴지 않는 국가, 인도네시아. 사실 이들도 한국의 퇴역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작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항급 3척의 공여를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한 척 공여를 허가하고 두 척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었죠. 그런데 10월에 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갑자기 인수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언론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최종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투함 공여 시 공여받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오버홀을 진행하는 관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될 뿐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필리핀과 더불어 공여를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분담금 문제로 한국의 신경을 긁고는 있지만 그래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초 수출국이 될 예정인 나라이고 FA-50 역시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발로 하차하면서 이번에 퇴역하는 전투함들은 필리핀이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받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앞서 필리핀과 같이 중국과의 갈등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패권 경쟁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 국해에서의 패권을 두고 아찔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 나라가 적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 기회에 지역 패권을 손에 넣을 구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 무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잠수함 구매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대금 지불 능력과 운용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까지 한데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잠수함을 사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여태까지 해상에서 동남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태국도 포장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태국은 중국의 손을 잡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은 중국이지만 이 불길은 여기저기로 번져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도 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소위 선을 잘 타야 합니다. 아직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결국 어느 나라와 함께 활로를 찾아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중국의 편에 붙을지, 미국의 편에 붙을지, 혹은 제3의 국가와 협력할지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양극단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르는 순간 다른 한쪽과는 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21세기까지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포지션을 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건 색지는 중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확실하게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무기 기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꾸준히 독자 기술로 발전을 꾀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죠. 제3세계 국가로서는 혼란해진 국제 정세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국 방산이 매우 유리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부디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이라는 라인을 잘 타서 제 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